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낯선 전쟁이라는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낯선 전쟁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전시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전시입니다. 전쟁의 발발을 기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이라는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기억할지, 어떻게 되새겨야 할지 많은 고민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모든 사람이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1세대들이 지금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태이고 실향민이나 이산가족도 지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부분이 전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기억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두고자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낯선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영문 제목이 언플래트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언플래트닝이라는 것은 평평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고 닉 수제니스의 책 제목에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 외에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해석이나 이해를 좀 높이고 싶었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한국 사람들끼리의 전쟁, 동족 상잔의 아픔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세계 2차 세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던, 많은 국가가 참여했던 일종의 국제적인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타국의 군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전쟁이었을까도 좀 살펴보는 측면에서 언플래트닝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전쟁이란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많이 보았던 피난길이나 피난집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처음 만나게 되시는 작품이 바로 김환기 선생님의 판잣집이라는 제목입니다. 김환기 선생님은 그 한국전쟁 시기에 다른 많은 화가분들처럼 종군화가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종군화가단 중에서도 특히 해군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이나 그 경남 일대 바닷가에서 주로 풍경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부산의 판잣집의 풍경을 그려놓고 있으십니다. 사실 전쟁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작품을 묘사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쟁 속에서도 어떤 아름다움이나 평화와 삶에 대한 그런 바람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환기 선생님의 판잣집 작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기 선생님 외에도 이 시기에 많은 작가님들이 남한으로 북한에서도 내려오시고 다른 지역으로 길을 떠나야만 했었는데요. 다음 소개해 드릴 작품은 윤준식 선생님입니다. 윤준식 선생님은 평양분이세요. 평양미술학교 출신으로 평양에서 생활하고 계셨었는데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5명이 출발을 하였어요. 그런데 길을 점점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족분들과 헤어지게 되셔서 결국은 평생 동안 다시는 부인과 따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지금 맨 처음 출발하실 때는 짐을 싸고 출발하는 모습을 좀 상세하게 그리셨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을 지나가면서는 그 그림이 좀 더 빠른 필치로 그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을 상세하게 그려놓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좁은 집 안에 다 같이 몸을 누여있는 쉴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거나 작은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충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들이 다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윤 작가님은 이 그림의 드로잉의 뒷면에 이런 메모를 쓰셨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둔다. 그런데 사실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들을 다시 꺼내보기가 너무 힘든 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유족분이 꾸준히
이 작품 스크랩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 전시에 처음 공개하기 때문인데요. 처음 공개하면서 이 그림들을 이제 뜯어서 액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붙여뒀던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보러 오셨게 됐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선생님도, 윤준희 작가님도 사실 이런 많은 유화를 그리셨던 작가님이시고요. 북한에서 또 내려오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에서는 외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참전용사라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덩치가 크고 아주 건장한 성인 남성을 보통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0살 전후의 청년들이 어딘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로 전쟁터에 오게 되었던 거고요. 그곳에서 친구들이 죽는 모습들, 전우가 죽고 본인들이 다치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 중에서 캐나다와 호주에서 온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에드워드 주버라고 하는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군인으로 또 동시에 종군 화가로서 오셨습니다. 에드워드 주버는 당시 20살 정도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주변의 어른들,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이런 어른들을 봤을 때 모두가 어른이라면 누구나 군대 그 전쟁터에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주변의 성인 남성이 전쟁을 가는 것을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겪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20살이 되었으니 전쟁터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 입대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주버는 한국에 왔을 때 주로 가평 일대에서 많이 그 전투에 참여하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주버의 그림에는 산악지대의 풍경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지금 에드워드 주버의 작품이 한 점이 전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호주의 아이버 헬레와 프랭크 노튼의 작품입니다. 아이버 헬레는 호주에서 인물화의 대가로 유명한 작가이신데요. 특히 아주 인체의 묘사가 뛰어난 작가님이십니다. 아이버 헬레는 그 주로 김포 지역에 있는 그 부대 근처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공항을 만들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모습, 공항의 그 부대에 함께 있는 또 다른 군사들의 모습, 특히 쉬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보통 저희가 종군 기록이라 그러면은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 전투에 나선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헬레의 작품에서는 쉬고 있는 모습이라거나 세상을 떠난 동료를 애도하는 장례식 장면과 같은 좀 서정적인 장면도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프랭크 노튼의 작품이었는데요. 프랭크 노튼은 해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해군 쪽에서 본 바다나 그런 풍경들을 많이 좀 그린 편이고요. 사실 호주에는 이 두 작가들이 이번 전시의 대여를 저희가 협의를 끝내서 전시에 오기로 하였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품 운송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호주 전쟁기념관이 아직 개관하지 않은 관계로 호주 그 기념관 측과 협의하에 아쉽지만 이미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회가 되셔서 호주에 가신다면 전쟁기념관에 이 한국전쟁실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저 작가들의 원본 작품을 보실 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한국전쟁 하면 떠오르는 많은 장면들을 그 당시의 대표적인 화가들 이수옥, 한묵, 남광과 같은 작가님이 그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난길의 모습들, 파괴된 도시의 풍경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김영덕 화백의 그림을처럼 전쟁터에 나와서 고아가 되거나 길을 잃은 아이들의 모습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폐허의 도시라는 이런 풍경들을 다 화백들이 담아놓은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대한 사진도 아주 생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드로잉이 어떤 그 부분을 더 잘 보여주는 특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보실 작품은 김성환 화백의 작품입니다. 고바우 그 영감의 김성환 화백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신문의 만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 만화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님이신데요. 김성환 화백은 당시 피난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이 공습을 당하고 인민군과 군이 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도 서울에 남아 있어서 그 장면들을 상세하게 그렸는데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6월 며칠, 7월 며칠
장소도 해화동, 도남동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다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마치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걸 보는 것처럼 날짜별로 전체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좀 보신다면요. 예를 들어 이런 작품을 보시면은 당시에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참여했었던 전쟁이다 보니까 작가가 보았던 그 당시에 외국 군인들의 얼굴을 초상을 그렸습니다. 김성환 하백은 아주 상세하게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요즘 육군에서는 김성환 하백의 드로잉에 기반해서 전쟁 영웅 찾기 프로젝트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군화가로서 같이 그 부대와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막사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도 그림으로 남겨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작가님의 자화상도 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남아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또 그림으로 남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환 하백의 작품 속에서는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길에 있는 시체들의 모습이라거나 포로들의 모습도 다 이렇게 많이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을 잘 찾아보면요. 구석에 모자를 쓰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작가의 자화상인데요. 작가는 이 전체를,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역사의 기록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남겨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장면들은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에 있었던 당시에 작가들이 그린 작품들과 사진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낯선 전쟁의 기억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휴전과 분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2부에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전시 제목은 전쟁과 함께 살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2부 제목을 정하고 할 때는요. 전쟁과 함께 살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전쟁 중이라는 말을 체감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지금 남북한 정세 속에서는 사실 이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에서의 특징은 우리는 한국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특징에서 오는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문사 문제 같은 부분도 여전히 더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산에서 군비 부담이 항상 국방비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처음 보시는 노수택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탐구해 오신 작가님이십니다. 지금 이 작품은 좋은 살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좋은 살인이라는 말은 사실 성립이 좀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인이 좋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가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작품들은 그 성남 비행장에서 열리는 무기 박람회 풍경을 그렸습니다. 무기 박람회에서는 많은 무기 거래가 일어나고 또 관람객들이 많이 즐기는 그런 가족 나들이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장면들을 찍으면서 느꼈던 어딘가 좀 불편하고 좀 아이러니한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무기가 저희가 전쟁터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렇게 옆에서 편안하게 도시락을 먹거나 구경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무기는 사실 전쟁터에서 마주친다면 저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될 텐데 그것을 거리를 두고 봤을 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렇게 관람할 수가 있게 되겠죠. 노순택 작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담아서 사진 연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동표 작가님의 작품이신데요. 이동표 작가님은 1932년에 해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해주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던 중에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셔서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되셨는데요. 그 후로 사실 잠깐 학교에 갔다가 내려오셨지만 그 이후로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계신데요. 네, 선생님, 네, 이동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머니와 6.25 동란을 주로 그리는 이동표 작가입니다.
선생님 지금 작품이 지금 이쪽 작품이 1인 2역 고륙 상잔인데요. 네. 두 사람의 얼굴이 닮아 보이거든요. 네, 물론 닮아야죠. 네. 나니까요. 네. 두 사람이 난데 요 문자 그대로 1인 2역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륙상자는 6.25를 일명 부르기를 고륙상잔이라고 그럽니다. 동족끼리 싸움이니까 뼈와 살이 싸운다고 그래서요. 뭐 이 작품은 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북 우리가 미술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일부 전선으로 일부는 후방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후방에 머물러서 하다가 돌아와서 국군의 그쪽 위정자가 학교 전체를 수교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학생들을 전부 군인으로 동원시켰을 때 그때 끌려가고 지금 국군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군을 인민군을 이렇게 탈출해서 오면서 월남하고 그래서 국군에 입대하고 국군으로 4년을 복무를 하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두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서 1인 2역 고륙상장 이상. 네. 사실 저희는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민군인 사람은 계속 인민군이고 국군인 사람은 계속 국군이고 하나 전쟁 시기에는 각 한 가지 이점만 가지는 것처럼 마치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이셨고 또 미술로 유학도 생각하셨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네. 모스크바로 유학을 준비하시던 작가님 한 청년이 사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셨던 그런 그렇죠. 경험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사실 저희가 전쟁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한번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사실 선생님도 주시고요. 네. 사실 이동표 선생님은 지금 양평에 살고 계신데요. 오늘 온라인 개막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잠깐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지금 들어오니까 뭔가 다른 낯선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미술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석강 작가님의 시연, 시대의 언어라는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네,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작업을 시연, 시대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작업은 평면, 그다음에 설치, 조형물, 그다음에 각종 아카이빙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설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연은 사실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게 맹세한 말, 시국의 언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시연은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박시언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시연이고 앞서 말씀드린 의미도 이제 같이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제목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많은 수집품들이 있지만 특히 많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보이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주 많은 양의 영상 아카이브가 지금 있는데 그거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셨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친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모두 다 한국전쟁 때 피난을 오셨고, 특히 외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이제 북한의 수집물 모으시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시고, 기록물을 직접 기록하는 것도 엄청 집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북한인가? 이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다가 돌아서 나오면 또 남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묘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평생을 살아보신 분의 이제 방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비디오들도 직접 작업하셨던 기록물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남한에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한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곳을 항상 그리워하셨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항상 그리운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한석경 작가님은 관람객들이 보실 수 있게 지금 할아버지가 수집했던 많은 북한에 대한 자료들과 영상들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자료들을 다 아카이빙 형식으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관람객들이 직접 보게 되실 수 있도록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떠날 수 있는 게 참 좋은 일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다이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할아버지 이동배 선생님도 그렇고 한석근 작가님의 할아버님도 사실은 잠깐 떠나는 줄 알았었는데 오랜 시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잠깐 헤어진 줄 알았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사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또 저희가 다르게 살게 만들지만 특히 이런 가족과의 헤어짐, 고향으로부터 떨어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음 공간에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삐라를 연상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잠깐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큐먼트의 윤양로 김병조입니다. 여기 있는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보장증명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만드신 건지. 저희는 이번 전시를 생각하면서 6.25 자료를 리서치하던 중에 28억 장 정도가 뿌려졌던 삐라의 형식에 가장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시 삐라의 형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중 하나인 안전보장증명서가 그때 당시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뭔가 파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는 이번 작업에서 2020년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들이 저희 사회에서 사람들이 참조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세이브 컨덕트 패스 안전보장 증명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었던 플로이드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고 저희가 좀 오히려 절박하게 바라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었는데요. 삐라는 사실 한국전쟁 때 심리전을 위해서 아주 많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공군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삐라도 많았었고요.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탄 삐라도 있었고 많은 양의 삐라가 뿌려졌었는데요. 보통 삐라는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보내는 그런 삐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 도큐먼트의 삐라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그 삐라를 본 사람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2020년의 삐라라는 점에서 한번 좀 재미있게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보실 자료는 최대진 작가의 작품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역사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특히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에는 공개되지 못했던 역사적 자료나 연구가 많이 이제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자료 중에 양민학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쳐다보기 힘든 내용이라 많이들 좀 보기 힘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노근리에서 오인하여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최대진 작가가 만든 작품이 여기서 보시는 121의 소돔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글자가 타타타타타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타타타타는 사실 총성을 묘사한 건데요. 뒤편에는 노근리의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숲의 사진이 있지만 그 숲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가슴 아픈 장면들을 보고 있었을 텐데요. 그 숲의 장면 뒤쪽으로 타타타타라는 소리가 아닌 글씨로만 차마 소리조차 나올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담아서 이 설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노근리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정말 입 밖에 낼 수 없어하고 힘들어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하시는데요.
전쟁의 기억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3부에서 만나게 될 작품에서도 지금 현재 전쟁터에 있는 또는 전쟁을 겪고 난민촌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리카 오즈겐의 작품부터 만나시겠습니다. 에리카 오즈겐은 터키 작가예요. 터키 작가인데 전쟁터의 아이들과 여성들, 사회적 약자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작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랏빛 머슬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라크 인근 지역에, 접경 지역에 있는 아지디족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오랫동안, 심지어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계속 IS 공격 때문에 성인 남성과 남자들은 다 상처를 입거나 잡혀가거나 세상을 떠나야 됐고, 여성들의 공동체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여성들이 그때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남은 아이들과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IS부터 납치된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여자 형제나 딸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았던 그 충격과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오즈겐 작가는 사실 이번에 저희 전시를 위해서 신작을 구상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터키는 한국전쟁 참전국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항상 혈맹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작가가 조사를 했을 때 터키에 그런 분들이 계셨대요. 한국전쟁 참전했던 분들이 모여 사는 코리안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전쟁에 대한 기억을 다룬 작품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은 65세 이상이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도시간 이동이 불가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신작 진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80주년 때 다음에는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소년병의 숫자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한 20-30만 명의 소년병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만나게 되실 논타와 눈베차폴 작가는 그 샨족 미얀마 인근 지역의 국경 지역에서 만난 소년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소년병들은 어떤 정치적 이념 때문에 군인이 된다기보다는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소년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부대에 갔을 때는 최소한의 숙식이 제공되고 그 안에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가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영혼이 박탈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 안에 얼굴과 몸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녹아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이 투명한 유령과 같은 존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무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병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소년병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수기나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왜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전쟁에 노출시켜야 되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나실 작품은 요한나 라즈콥스카의 에어웨이즈라는 작품입니다. 미술관 안에 갑자기 비행기 의자가 있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나 라즈콥스카는 헝가리에서 가졌던 경험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헝가리에서 2008년경에 너무나 인종차별이 심하고 혐오가 심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을 모아서 한 비행기에 태웠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너무나 낡은 구소련의 비행기여서 덜컹거리고 아주 위험하게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레즈비언과 극우주의자, 집시, 중국에서 온 난민 등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한 번 말도 자주 안 했던 사람들이 한 비행기에 탔어요. 타기 전에는 서로 경계하고 좀 이렇게 무서워도 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난기류에 흔들리는 비행기가 정착을 하게 되자 다 같이 살아남았다는 그 안도감에 서로를 격려하고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혐오와 차별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구라는 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비행기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갈등과 분쟁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인도 작가 리나 사이니 칼라트는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작가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는 앞면, 뒷면, 뒷면, 앞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리나 칼라트는 인도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 있었던 국경 지역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미국과 쿠바, 세르비아와 유고슬라비아, 수단과 남수단, 국경을 경계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각 나라의 헌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는 헌법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많이 겹친다는 거죠. 사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가치들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유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겠죠.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사실 저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에서는 양 나라의 헌법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통적인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지만 사실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 지금 갑자기 조금 살벌한 풍경의 모습이 있는데 일레인 호이의 작품이에요. 일레인 호이는 아일랜드의 작가인데 VR 기술을 잘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일레인 호이는 난민 문제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이 작품에서는 VR 사용했을 때 360도 VR을 통해서 난민의 배에 제가 직접 탄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가 난민에 관련된 책이나 기사 이런 걸 많이 보고 듣지만 사실은 난민의 느낌이 어떨지 잘 알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VR을 통해서 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난민의 배에서 사람들과 함께 옆에 사람과 함께 같이 그 흔들리는 배에 앉아서 길을 떠나는 그 경험을 해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간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실제 난민의 모습에 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중국의 작가이지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저희 미술관 공간에 꼭 맞춘 현장 설치 작품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 아주 넓고 큰 공간인데요. 먼저 오른쪽에 보시는 폭탄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폭탄에서는 50개의 1917년 1차 세계대전부터 최근까지 사용된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는 역사순이에요. 오래된 폭탄부터 최근의 폭탄까지가 나와 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강력한 살상력이 큰, 파괴력이 큰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의 지금 크기는 실제 사이즈예요. 실제 사이즈의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보다 훨씬 큰 이 무기들을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저 무기가 떨어진다는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웠대요. 이렇게 무기의 역사, 무기의 연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오디세이라는 작품은 저 폭탄들로 인해서 길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난민들은 집을 떠나서 짐을 챙겨서 나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고무배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싸우기 위해서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도 지금 등장을 하는데 길을 떠난 난민들의 상황을 마치 고대 벽화처럼 부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법칙이라는 작품, 대형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무 재질은 사실 실제로 난민들이 배를 탈 때 쓰는 그 재질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재질로 만들어진 대형 배와 거기에 승선한 어른들과 아이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의 작품이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본인 스스로 구금당해서 정부로부터 구금을 당해서 이동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고 아버지 또한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그 하방당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원하는 곳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화를 포함한 작품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와 함께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필름 앤 비디오에서는 낯선 전쟁,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특별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2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저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4부로 가시겠는데요. 4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전쟁이 나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전쟁이 왜 나쁠까? 왜 예술가들은 전쟁에 관심을 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박탈해 갑니다. 유년기를 박탈해 가는 경우도 있고 가족을 박탈하기도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나가는데요. 아이웨이웨이가 찍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거기 등장하는 소녀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올해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사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같이 그 질문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준비한 공간입니다. 맨 위에 지금 보시면 젊은 그래픽 듀오인 워크스의 작품이 있는데요. 워크스는 평화의 상징을 모아서 지금 이 깃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월계수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깃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주제를 들여다보는 것도 마음도 무겁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여전히 더 많은 사람의 고통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예술기관이, 예술가들이, 저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럴 때 도움을 주었던 책의 구절을 소개하면서 전시 안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항규 작가님은 영국군인 마이클의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동안은 전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얘기를 하고 또 적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 전쟁이 남긴 상처를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보신 거의 많은 작품들이 사실 전쟁이 사람들에게 남긴 이야기와 상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많은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직접 작품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